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거대한 로켓을 쏘아 올린 뒤에 저 망망대에 떠있는 작은 배 위에 다시 세우고 싶었다면요. 전화할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였죠. 그런데 바로 어제 그 10년간의 독점 체제에 아주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마침내 이제 다른 번호도 생겼습니다. 라고 선언한 셈이에요. 맞아요. 이게 그냥 두 억만장자의 자존심 대결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주로 가는 유일한 문이었던 곳에 새로운 문이 하나 더 생긴 거니까요. 독점이 깨졌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 로켓 발사 성공이 앞으로 우리의 삶과 또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금부터 좀 깊이 파고들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그 역사적인 순간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현지 시각으로 2025년 11월 13일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정말 거대한 로켓 하나가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바로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이었죠. 그리고 발사 9분 30초 뒤 정말 숨막히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네, 로켓의 1단 추진체가 분리된 다음에 그대로 대기권을 뚫고 내려와서요. 바다 위에 떠있는 무인 바지선 제글린 위에 아주 정확하게 착륙했어요. 진짜 무슨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제글린이요? 네, 이 제글린이라는 이름은 제프 베이조스 어머니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와, 어머니 이름을 건 배에 9층짜리 건물만한 로켓을 착륙시키다니 배짱이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이 기술 사실 스페이스X가 10년 전부터 해오던 거잖아요. 이번 블루 오리진의 성공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가요? 바로 단 2번 만에 성공했다는 점 때문이에요. 2번 만에요?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스페이스X는 이 기술을 성공시키기까지 거의 5년 동안 20번 가까이 시도해야 했거든요. 맞아요. 계속 폭발하고 바다에 빠지고 그랬었죠. 그렇죠. 수없이 실패를 겪었죠. 그만큼 지난 10년간 관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또 블루 오리진이 스페이스X를 따라잡을 기술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걸 시장에 딱 증명해 보인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그렇군요. 경쟁사가 5년 걸린 일을 단 2번의 시도를 해냈다는 건 이건 뭐 확실한 기술적 자신감의 표현이네요. 그럼 이 새로운 경쟁자 뉴 글렌은 기존의 챔피언인 펠컨 9과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가요? 일단 크기부터가 훨씬 크다고 들었어요. 네, 모든 면에서 그냥 한 체급 위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펠컨 9의 높이가 한 70m 정도 되는데 뉴 글렌은 98m에 달하죠. 와, 98m요? 그리고 실을 수 있는 화물의 무게, 그러니까 탑재량은 차이가 더 커요. 지구 저궤도 기준으로 펠컨 9가 약 22.8톤을 실을 수 있는데 뉴 글렌은 거의 2배인 45톤까지 가능합니다. 2배라니. 그 정도면 단순히 크기만 키운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이 로켓을 특별하게 만드는 어떤 결정적인 기술적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에요. 바로 연료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연료의 차이가 재사용 로켓의 미래를 바꿀 핵심 열쇠를 쥐고 있어요. 연료요? 네, 펠컨 9는 우리가 아는 등유, 즉 케로신을 연료로 써요. 반면에 뉴 글렌은 메탄이 주성분인 액화천연가스, LNG를 사용하죠. 연료가 다른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어차피 둘 다 로켓을 하늘로 쏘아올리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연소 후에 남는 찌꺼기 때문이에요. 찌꺼기요? 네, 등유는 연소할 때 그러니까 탄소 찌꺼기가 아주 많이 생겨요. 로켓을 재사용하려면 이 그을음을 엔진이랑 배관에서 전부 벗겨내고 청소해야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메탄은 연소할 때 그을음이 거의 생기지 않아요. 아하, 그럼 청소할 필요가 거의 없으니까 재발사를 위한 준비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진다는 얘기군요. 바로 그거죠. 블루 오리진이 90일 이내 재발사라는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내세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메탄 엔진 덕분이에요. 90일이요? 네, 실제로 스페이스X가 처음 회수한 팔컨 9 추진체를 다시 쏘는데 15개월이 걸렸던 걸 생각하면 와, 15개월? 이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인 셈이죠. 더 빨리, 더 자주 쏠 수 있다는 건 곧 발사 비용이 혁신적으로 낮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우주 화물차가 등장한 셈이네요. 그렇다면 이 강력한 화물차가 처음으로 실어 나른 중요한 손님, 바로 나사의 화성 탐사선 에스커페이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5년 만에 화성으로 떠나는 탐사선이라고 하던데 임무가 아주 특별하다고요. 네, 이 탐사선의 임무는 미래의 인류가 화성에 갔을 때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블루와 골드라는 쌍둥이 위성 2개가 한 조를 이루는데요.
이 두 위성이 화성 궤도를 돌면서 화성의 대기랑 자기장을 입체적으로 관측해서 우주 방사선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잠깐만요. 화성에도 방사선이 있나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지구는 행성 전체를 감싸는 강력한 자기장이라는 보호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이나 우주에서 날아오는 유해한 방사선을 대부분 막아줘요. 하지만 화성은 이 보호막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아, 말 그대로 우주 방사선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죠. 미래의 우주 비행사들이 화성에서 활동하려면 어디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또 언제 방사선이 강해지는지 이걸 꼭 알아야만 해요. 에스커페이드가 만드는 지도가 바로 그 생존 가이드가 되어줄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임무네요. 그런데 이 탐사선이 화성으로 가는 길이 아주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보통은 가장 빠른 직선 코스로 갈 텐데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간다면서요? 맞아요. 바로 그 점이 이번 임무의 또 다른 혁신적인 부분이에요. 보통 화성 탐사선은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워지는 26개월에 한 번 오는 골든타임에 맞춰 발사해요. 네, 그렇죠. 연료를 아낄 수 있는 최단 경로, 이른바 호만 전이 궤도를 타기 위해서죠. 그런데 에스커페이드는 그 길을 포기하고 대신 제2 라그랑주점이라는 아주 특별한 곳으로 먼저 향합니다. 라그랑주점이요? 그게 뭔가요? 우주에 있는 정거장 같은 건가요? 우주 주차장이라는 비유가 딱 맞아요. 우주 주차장이요? 네,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서로 균형을 이뤄서 아주 적은 에너지로도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죠. 에스카페이드는 일단 그곳으로 가서 1년 동안 주차를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1년이나요? 아니, 일부러 1년이나 기다렸다가 돌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그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하지만 UC 부컬리 연구진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전략인지 알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미래의 우리가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려면 탐사선 한두 대가 아니라 수백 수천 대의 우주선과 화물선이 필요할 거예요. 아, 그런데 26개월마다 돌아오는 그 짧은 발사 기간에 그 많은 우주선을 한꺼번에 쏘아 올리는 건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이제 좀 감이 오네요. 그러니까 라그랑주점이 일종의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마치 고속도로 타기 전에 만남의 광장에서 차들이 모이는 것처럼요. 각자 다른 시간에 출발한 우주선들이 라그랑주점에 집결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약속된 시간에 다 같이 편대를 이뤄서 화성으로 출발하는 거죠. 와우. 이건 단순히 새로운 항법 기술이 아니라 미래의 행성 간 물류 시스템, 즉 우주 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정말 놀랍네요. 로켓 기술의 혁신부터 우주 물류의 혁신까지 이번 발사 하나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블루 오리진의 성공, 이 사건이 앞으로 무엇을 바꾸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겁니다. 첫째는 역시 진정한 경쟁의 시작이에요. 10년간 이어진 스페이스X의 독점이 깨지면서 이제 우주 발사 시장은 본격적인 가격이 나와 서비스 품질 경쟁에 돌입할 거예요. 그렇죠. 이건 나사 같은 거대 기관뿐만 아니라 더 많은 민간 기업과 스타트업, 연구소들에게 우주로 가는 문턱을 훨씬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우리 일상과 훨씬 더 가까운 이야기일 것 같아요. 바로 제프 베이조스가 그토록 원했던 아마존의 우주 인터넷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아마존은 자신들의 위성 인터넷망, 아마존 레오를 쏘아 올리기 위해 경쟁사인 스페이스X의 로켓을 이용해야 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로켓으로 훨씬 싸고 빠르게 위성을 띄울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아마존 레오 간의 글로벌 위성 인터넷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산간 오지나 바다 위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쓰는 시대가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인류의 더 큰 꿈, 달 탐사와 관련이 있겠네요. 달 탐사요? 네. 블루 오리진은 당장 다음 뉴글렌 발사 때 달 착륙선인 블루문에 시제품을 실어보낼 계획이에요. 이번 성공으로 나사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도 엄청난 탄력을 받게 됐죠. 달에 기지를 건설하고 자원을 채굴하는 미래가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세대에 실현될 수도 있는 현실적인 계획으로 한 걸음 더 다가온 겁니다. 한 기업이 10년간 지배해온 최첨단 기술의 성벽이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이번 블루 오리진의 성공은 단순히 로켓 하나가 더 하늘로 올라간 사건이 아니라 우주를 향한 인류의 길이 더 넓어지고 더 빨라지고 또 더 저렴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탄인 셈이네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과거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국가 간의 자존심 대결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지금의 우주 경쟁은 머스크와 베이조스라는 두 거물 개인의 비전과 자본이 이끌고 있어요. 이런 우주의 민영화가 과연 인류 전체를 위한 혁신을 더 빠르게 이끌어낼까요? 아니면 인류의 미래가 소수의 거대 기업 손에 좌우되는 시대를 열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